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증시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 증권사들이 각종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예측에 실패했던 증권사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 종합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가 창간 64주년을 맞아 서울포럼 2023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K조선이 잇따라 수준 낭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6월의 첫 거래일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하반기 증시 전망을 내놨는데요. 상반기 예측이 크게 빗나간 증권사들 하반기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하반기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DB금융투자는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가 구매력 제고와 맞물려 양호하고 달러 수급 수혜와 실적 장세로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도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920선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하반기 증시가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KB증권은 다만 실적 장세라도 초반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7월 전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증시 상승이 반도체 업종 상승에서 비롯된 착시 효과로 경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또한 공매도 폭격 우려도 나옵니다.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대차거래 잔액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올 초 상저하고의 증시 흐름을 예상했던 증권사들. 그러나 이들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최고점을 찍으며 2,600선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지난해 말 예측이 빗나간 한 증권사의 반성문이 눈길을 끈 가운데 올해 상반기도 증권사들의 전망이 무색해진 상황. 하반기에는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고음은 더 요란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장 취약차주부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채무조정 종합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급등세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5.07%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자 3명 중 2명은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한계 상황에 몰린 차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같이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들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 조정 실적은 지난해 2,510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증가했으나 연체 채권 잔액 대비 채무 조정 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연체 잔액을 은행 자체 채무 조정만으로 감당하는 게 힘에 부친다는 겁니다.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이달 중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금융재기 지원 종합센터를 설치해 직접 상담 업무를 포함한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 조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또 개별 저축은행에게는 취약 차주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금융재기 지원 상담반 도입이 대표적인데 이곳에서는 차주가 자체 채무 조정을 요청하거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여기에 갚아야 할 채무에 부담을 느낀 채무자와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공적 채무 조정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 급증과 저축은행 부실 채권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임지순 포스텍 석학 교수가 제33회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서 과학상 물리수학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호암재단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3회 삼성 호암상 시상식을 열고 과학상의 화학생명과학 부분 최경신 미 위스콘신대 교수, 의학상의 마샤 헤이게스 미 하버드 의대 교수, 예술상의 조성진 피아니스트 등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수상자 가족, 지인과 관계자, 삼성 사장단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학술,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인류사의 발전과 고귀한 인간사랑 실천에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을 수상자로 모시게 돼 큰 기쁨이자 자랑이다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삼성 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선생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학술, 예술 및 사회 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현창하기 위해 1990년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제정했습니다. 올해 제33회 시상까지 총 170명의 수상자들에게 325억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창간 64주년을 맞아 서울경제가 주최한 서울포럼 2023이 오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서울포럼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보건의료 경제안보의 핵심 첨단 바이오 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틀간 행사장에는 역대 가장 많은 약 1,500명의 청중이 몰려 개화하기 시작한 K바이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수브라 수레시 휴레패커드 이사회 의장은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만큼 첨단 바이오 시장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a highly educated workforce, a technologically savvy workforce. Korea has, as we have heard in the previous speeches, has major ambitions to leapfrog in the biomedical area.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오 업계의 혁신 속도가 빨라졌으며 과학기술과 융합에도 속도가 붙어 바이오 헬스케어의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은 노화 극복의 길, 디지털 헬스케어와 첨단 바이오, 그린 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특별 강연을 맡은 롤런드 일링 박사는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이 인류의 미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메가 트렌드라며 이 모든 것을 디지털 의료에 적용하게 된다면 향후 미칠 파급력은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포럼 축하 메시지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꼽은 첨단 바이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술 개발부터 경영, 재무, 법률, 컨설팅, 투자 등이 한 곳에서 제공되는 완결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 바이오 기술이 첨단 바이오 산업, 바이오 경제로 이어져 성장하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우리 조선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도 조선산업 부활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일보 김효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 어떻습니까? 네, 해운 시황이 가라앉은 가운데서도 고부가 선박 위주로 수주하는 선별 수주로 꾸준히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의 세계 수주 점유율은 표준선 환산 톤수 기준으로 36%에 달하는데요.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일부 컨테이너선이 수주가 되고 있고 탱커선도 시황이 회복되면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하나오션은 올 들어 총 5척을 수주했는데요. 금액으로는 10.6억 달러 규모입니다.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93척, 114.2억 달러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총 5척을 수주했는데요. 금액으로는 25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K조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K조선의 선전 비결은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70%까지 줄이자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로 발주되는 선박은 친환경 선박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선사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발주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선사들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LNG선 건조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해운사들은 우리나라에 선박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친환경 또 고기술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면서 우량한 수주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 부활은 반길 일인데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다른 산업군들과 마찬가지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도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물량에 따라 필요 인력이 조정되는 조선업의 구조적인 사이클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국인 인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국제해사기구 IMO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조선사들은 LNG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수소 같은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연료를 찾아나가고 있는데요. 이 선박 연료의 친환경 에너지화 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또 선박의 디지털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등 스마트 선박이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단기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선박금융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조선사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조선사 금융뿐만 아니라 배를 발주하는 해운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주금융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일보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제약이 오늘 동대문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는 동아제약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자선 행사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부터 잠정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바자회에서는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구강청결용품, 생활용품, 동아오츠카 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사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부를 통해 동대문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공매도의 대기 자금격인 대차거래 잔액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하반기 증시가 약세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57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대차거래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1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8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차거래 잔액이 83조 원을 넘은 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상 대차거래 잔액은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돼 줄어들면 주가 상승 가능성으로 반대로 늘어나면 주가 하락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에 시장에선 대차거래 잔액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초 급등세를 이어갔던 2차 전지주와 최근 상승 랠리를 펼친 반도체주를 위주로 대차거래 잔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차거래 잔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차거래 잔액은 5월 내내 10조 원을 넘기는 등 주가 하락 베팅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연초와 비교해 대차거래 잔액이 12배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대차거래 잔액이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걱정하기엔 이르다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대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또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만큼 투자자들이 대차 잔고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우려나 주저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넷마블이 올해 첫 신작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개성 있는 지식재산과 낮은 진입장벽을 갖춘 신작 게임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60억 뷰를 기록한 인기 웹툰 시네탑. 웹툰 속 캐릭터와 유명한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낸 그래픽, 캐릭터의 속성과 역할을 고려해 팀을 구성하는 전략적인 게임성을 갖췄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작의 충실한 구현과 재창조, 둘째, 쉽고 빠른 플레이, 셋째, 속성과 포지션 전략입니다. 넷마블은 오늘 쇼케이스를 열고 시네탑 새로운 세계 외에도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 세븐나이츠 키우기 등 총 3종의 게임을 내놨습니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시네탑은 쉬운 게임이란 가치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넷마블 자체 IP 그랜드 크로스를 활용한 첫 번째 게임 에이지 오브 타이탄은 병력을 양성해 다른 이용자들과 협력해가며 전투를 펼칩니다. 넷마블 FNC는 그랜드 크로스 IP를 게임, 웹툰, 웹소설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로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최초 공개된 넷마블의 대표 IP 세븐나이츠의 5번째 게임,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방치형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알아서 적들과 싸우며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낮은 진입장벽, 애니메이션풍의 연출, 그리고 뛰어난 전략성 등을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는 사전 모객에, 글로벌 시장에선 론칭 이후 모객에 집중하고 과도한 마케팅으로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미래형 주거 모델 온라이프 케어 하우스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세계 생명공학 분야 1위 기업 미국의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국내 유전자 분석 및 검사 서비스 기업 마크로젠과 유전사 분석 기반의 미래 건강주택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유전자 검사 장비 및 특화 솔루션 제공, 유전자 검사 서비스 특화 항목 구성, 미래형 건강 주거 모델 공동 개발 등 유전자 분석과 연계한 현대건설의 라이프 케어 서비스 발굴 등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6.25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인류 보온을 실현하는 길일 텐데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부영그룹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오늘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 호텔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공군 유가족들의 생활지원금과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는 이중군 창업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훈련 중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공군 출신인 이중군 부영그룹 창업주는 이 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군 생활 약 5년 동안 매 끼마다 식사를 넉넉히 제공받아 감사했던 마음을 갚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재단에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이중군 창업주는 공군 예비역 모임인 로카피스의 회장을 맡아 예비역과 현역 간 친교를 맺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5개 사단 및 군단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직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유자녀들이 부모님의 애국정신에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영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도 나라 사랑과 역사 알리기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리던 리버티 워크를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해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고 창업주 이중군 회장은 6.25 전쟁의 역사서인 6.25 1129일을 직접 서술해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처와 후원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논란 이후 타다 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타다가 완전히 부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또한 2주째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경계경보 알림 문자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서울시의회는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곳곳으로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남부와 경북 남부 이하 제주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경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한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7도로 후덥지근하게 시작해 한낮에 25.6도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낮은 18도로 시작하겠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최근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밑돌며 크게 오르지 않았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높은 20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9도나 더 오른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새벽까지 흐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춘천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8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새벽까지 하늘 흐리겠고 이후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속초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 29도, 부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